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주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의 좌장을 맡게 된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한 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기별해서 매월 제출로 변경하면서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는 되나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회원사무소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세무대리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7월부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그리고 11월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등 새로운 업무가 더욱 가중되어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훌륭한 발제와 토론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합리적인 대안책이 제시되도록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한우 세무사님께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핫 이슈였던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요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제도의 문제점을 최초로 우리 포럼에서 제기를 하셨고 이를 계기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안도 합리적으로 정책당국에서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한우 세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의 타당성 검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로의 발제를 맡은 이한우 세무사입니다. 작년 10월에 개인 유사법인 간주배당 제도를 제1회 세무 포럼을 발표를 하고 이제 1년이 돼서 다시 새롭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세무 포럼에서 많은 발표들이 있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한 타당성 여부인데요. 일단 이 글에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아직 이 글이 미완의 글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워낙 바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핵심적인 부분을 빼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간이지급 명세에서 미제출로 인한 이 가산세 부과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가산세의 본질이라든지 가산세의 법적 성질 측면에서 이 납세 협력 의무를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명세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가혹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인데요. 기존 연구 논문에서도 이런 명세서 제출 가산세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는 논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산세가 우리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두 가지 체제로 흘러가고 있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매년 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또 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간이지급명세서를 또 제출하라고 하는데 매월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또 가산세가 묻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납세 협력 의무에 세 번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3중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치게 편의적인 조세행정 아니냐. 그래서 이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스스로 이런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조세 당국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발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서론에 보시면 2001년 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기존의 그 근로장려금의 반기 지급을 위해서 도입되었던 이 간이지급 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기에서 매월 제출하는 걸로 2021년 7월에 세법 개정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0년 12월 13일에 발표한 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개정 이유라고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2020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사업을 소득 또는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을 창출하는 이 노무 제공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무 제공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고용보험의 그 제도권화로 끊어들이는 건데, 이 노무 제공자들의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실직했을 때 실업수당,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실직이지만 이제 노무 제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거리가 없거나 그랬을 때 매출 감소에 따른 이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의 그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고용보험을 아무런 문제를 없이 적용받아 왔죠. 근로자들은 이미 기존에 고용보험을 전년도 평균, 월평균 보수액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를 했고, 마찬가지로 그 이직 확인서를 통해서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노무 제공자로 고용보험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기존의 이 근로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이 고용보험 제도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근로자는 기존의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이직 확인서 등을 통해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들의 매월 소득 자료까지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그 원천징수제도와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는 것은 뭐 수익금액,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게 원천징수 제도의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쭉 넘겨서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때 이 가산세가 3%에 더하기 1일 만분의 2.5의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우리 그 세무 실무를 하는 이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민감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보면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신고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 납부하고 또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크게 이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즉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설계사라든지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직소득, 자, 이러한 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뭐 기타소득, 그 밖의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넘겨서 이제 17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의 표 2를 보시면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의 연역을 보시면 우리 소득세법이 1949년 7월 15일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법 최초로 제정을 하면서 이 원천징수 제도와 그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두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제출에 따른 교부금을 지급하고 이때는 이제 미제출에 따른 벌금을 부과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의 소득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고 두 번의 전부 개정이 있었는데 1954년도 이제 6.25가 끝나고 이때는 이제 소득세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범위도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61년도 12월 18일 소득세법 폐지 제정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범위를 축소를 하고 이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교보금 지급 제도도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7년도 11월 29 소득세법 전부 개정에서는 이때 국세청이 발족을 했죠. 그래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원천 징수를 일반과 법정, 지정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과 지정 원천 징수에 대해서는 교보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 전부 개정. 이 1974년에 개정된 이 소득세법이 현재의 소득세법의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채택을 했고 인적공제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의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의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 정도에 보시면 이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서 1년에 한 번만 제출했으면 됐죠. 자, 그런데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를 1년에 2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2번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또 한 번 제출하도록 했죠. 이러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1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표 3에 보시면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들어오면서 표 3에 보시면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두 가지 형태로 명세서 제출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3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죠. 그러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자, 그거 외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도 연말정산 사업소득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3월 10일까지 해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고, 이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제출하던 것을 바로 7월이죠. 지지난달부터죠.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매달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면 그 전에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단축을 그 20페이지에 표 4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그 상용 근로소득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래 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매월 제도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인적영역 관련 기타 소득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업무의 과중 등 과도한 납세 협력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과도한 납세 협력을 부여하면서까지 이런 소득세법을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개정 이후에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소득세법 개정의 근거가 된 2020년 12월 23일에 발표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도입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한 연국의 실시간 정보, 즉 리얼타임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RTI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연국의 RTR 시스템을 살펴본 후에 우리의 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뭐냐? 21페이지에 보시면 21페이지에 그림 1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나오는데,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3단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일단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고용직 14개 중심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사업 소득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게 보험 설계사라든지 방문 판매업 이런 업종들이 이제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2022년 1월부터 이 플랫폼 기반 마련 대표 직종으로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한 그 노무자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거고, 3단계에서는 이제 완전 기타 특수 고용직이라든지 플랫폼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에 대해서 이제 2022년 7월부터 바로 고용보험 적용을 시키겠다는 게 이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서 고용보험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자 이런 그 근로자 중심 기존에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기반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소득 이상의 취업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으로서 취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 이상을 창출하는 모든 일자리에 고용보험을 적용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와 고용보험 간의 소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을 통합해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2에 보면 이 소득 기반 고용보험 운영 체계도로 보면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를 매월 공단에 하고 분기 반기 국세청으로 소득 정보를 제출받아서 공단에서 누락 확인하고 이제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될 이 소득 기반 고용보험 운영 체계도는 일단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이 소득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 정보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바로 소득을 추산해서 보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23페이지에 이제 이 소득 기반 인별 관리 체계로 이제 변환이 되는데, 이런 고용보험 가입을 결국은 그 인적 용역 노무자뿐만 아니라 자영업까지 거의 확대한다는 게 이 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목표죠. 그래서 자영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고 있는 사례가 23페이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이 해외 사례가 바로 영국이 2013년부터 도입한 RTR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RTR 시스템은 취업자의 소득 관련 기초 자료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통해 소득세 원천 징수가 정확해졌고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마다 고용주는 급여와 근무 시기라든지 법정 지출 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관리 코드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국세의 소득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런 인적 용역 특수고용자 노무 제공 사실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 지급자의 사업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서 제출 시기를 반기에서 월로 단축을 했고, 이 사업자 등록형, 그러니까 인적 용역자,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 용역자는 사업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지만 물적 시설이 있는 이 용역 제공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통해 노무 제공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페이지에 보면 국세청은 이런 근로복지공단과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전산 시스템을 2022년 7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되게 불편합니다. 지금 이중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구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제 그 RTR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도입한 이 간이지급명세 제출 제도가 얼마나 그 편의적인 행정으로서 도입되고 고민 없이 도입된 제도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RTR 시스템 도입 배경은 그 가에 보면 도입 배경에 이 영국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1944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계속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 원천징수 제도의 현대화를 위해서 2013년에 RTR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인들의 근로 형태가 잦아지고 이직과 이 다수의 근로관계 등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근로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RTR 시스템인데,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영국에서 2012년에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유니버셜 크레딧. 이 각조 49에 보면 그 유니버셜 크레딧이라는 것은 2012년도에 영국에서 도입된 그 사회 부조 제도들을 각각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복지 제도로 수혜 대상자의 파악이라든지 수혜 금액 계산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이라든지 세금 정보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즉시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이래서 탄생된 게 영국의 RTR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 RTR 시스템의 장점을 보시면 26페이지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대략적인 설명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26페이지 RTR 시스템의 장점을 보면 이 RTR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원천징수 의무자, 근로자, 조세 당국이 모두 그 여러 가지 장점을 얻었는데, 우선 원천징수 의무자는 RTR 시스템 도입 이전에 부담하였던 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 의무, 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급여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시스템의 통합으로 인해서 납세 협력 비용이 감소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정확하게 계산함으로써 이 연도 말까지, 즉 연말정산 시점까지 과손납부한 세액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사회보조금을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보조금의 과다 지급을 방지함으로써 연간 3억 파운드의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RTR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납세 코드를 부여받음으로써 소득세 산정 및 사회부조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과세년도 말에 이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페이지에 보시면 27페이지의 그 시사점에 표 6의 영국의 RTR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의 비교를 보면, 영국의 RTR 시스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일단 영국의 RTR 시스템은 연말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말정산 제도가 존재를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급여 지급할 때 동일하고,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세액 산정 기초 자료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즉시 반영을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즉시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1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반영을 하죠. 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 반영된 이 원천징수 세액을 바탕으로 과세년도 말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한번 제출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과세년도 말에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또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의 신고 의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자, 영국의 RTR 시스템은 근로소득 기초 자료가 변했다 그러면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지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청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8페이지에 이제 그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영국의 RTR 시스템은 소득을 실시간 파악해서 이 원천징수 세액과 납세자가 납부해야 될 소득세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줌으로써 연말정산 제도를 없앰으로써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 의무자, 과세당국 모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기존의 과세 행정 체계는 그대로 둔 채 납세 의무자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납세 의무자 등의 납세 협력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키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 간이명세서 제출 제도를 제출 받음으로써 조세 행정도 더욱더 복잡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외국의 좋은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때 이런 그 납세 협력 비용 절감이라든지 조세 행정 선진화 등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껍데기만 들여오고, 그러니까 본질은 외면하고 껍데기만 들여온 채 오히려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의 타당성의 검토에 대해서 보겠는데 우선 고용보험료 부과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의 표 7에 보시면 우리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과 징수 절차가 있는데요. 이 근로자를 우선 보면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를 가지고 고용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자, 월평균 보수라는 것은 바로 직전 연도 소득 금액을 매월 나눈 직전 연도 급여를 매월 나누어서 고용보험을 부과를 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자, 그러한 체제 기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이 노무 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월 보수액입니다. 자, 월 보수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근로자들 같이 안정적으로 매년 근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노무 제공자들 같은 경우는 노무를 제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매월 보수액 그 즉각 발생된 매월 보수액의 보험료를 곱해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페이지에 표 8에 보시면 자, 이러한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월 평균 보수냐 월 보수액이냐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기존과 변동이 없고 노무자의 경우에만 바로 월 보수액, 실제 월 보수액을 가지고 1.4%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7%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를 본다 그러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1회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월 보수액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 노무 제공자들의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들의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근로자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 절차를 거치는 현행의 방식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근로소득에 의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납세 협력 비용 측면에서 보면 여기 32페이지에 표 9에 보시면 납세 협력 비용 측면에서의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의 타당성을 보면 우선 이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 지급 명세서 매년 제출하고 자, 그러면 이중 제출로서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다만 이제 연말정산 이외의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만 이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을 지급 명세서 제출로 가름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출 횟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가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지급 명세서 제출에 따른 그 양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타당성에 대한 소결론으로서 그 33페이지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고용보험료 부과 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세 협력 비용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지출을 하도록 하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소득자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보다는 현재 반기에 지급하는 근로지급 장려금을 더 단축한다든지 또는 지금 코로나 등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매우 어렵죠. 자,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국민 전체에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 지급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서 이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 등과 같은 경제 위기는 가끔 있는 현상이고 단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단축하고자 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 협력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의 매월 제출안에 대한 개선 방안 위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원천징수는 총액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인별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징수 자체를 인별 신고로 바꿈으로써 이 지급명세서를 부프 형식으로 원천징수 세액 신고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제출하는 효과가 있고 가산세 부담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그 맨 위에 줄에 이 원천세 신고서 양식을 변경을 해서 이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 내용을 부프 형식으로 인별로 기록을 해서 이 원천세 신고를 총액이 아니라 인별 신고로 전환을 하면 이 근로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그 2번에 과세당국에 의한 연말정산인데, 우리가 매년 연말정산하는 시점에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출력을 해서 그것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말정산을 굳이 이렇게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물론 뭐 신고 납세 의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세당국에 의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굳이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뽑아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을 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해서 납부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자, 36페이지에 보면 이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인데, 자, 이 간이지급 명세서가 어떤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납세 협력 비용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그 특정한 경제 위기 속에서 지원금 확보라든지 소득자료 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협조를 구하는 거죠. 이 협조를 구하면 가산세로 제재할 게 아니라 우리 2005년에 도입해서 2013년에 폐지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이제 3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세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서 그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납세 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남발한 사례가 바로 2018년에 도입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입니다. 자, 매년 1회 지급하던 것을 반기로 단축한 것인데, 한쪽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반기에 지급하려고 하다가 다른 한쪽 근로자에게는 바로 가산세 폭탄을 날린 사례입니다. 근데 이를 넘어서서 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그러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가산세의 남발은 가능성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자, 이는 그 속부를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는 그 고사성어 교각사루의 우를 범하는 것으로서 지금이라도 천천히 조세당국과 조세 전문가라든지 각종 조세 학술 단체와 과연 원천징수세 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합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과세당국에 의한 연말정산 제도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자, 이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원천징수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여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조세 행정을 이 조세를 편안하게 징수하기 위한 편의적 징수 행정이 아니라 국민이 편안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과세 당국과 전문가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한우 세무사님께서 개선 방안과를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원천징수와 그 지급명세서를 통합하고 그리고 연말정산은 과세 당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이한우 세무사님께서 그 주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단지 이제 협력 의무에 불과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라는 어떤 부과보다는 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